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정분실 오늘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하도 빡쳐가지고 한 소리 했는데 그때 이제 이 편집장의 편지라는 칼럼의 제목이 윤석열과 히틀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오후 수정 27, 14시 16분 그러니까 오후 2시 16분을 기해 가지고 윤석열 리스크로 제목이 다시 바뀌어 있습니다. 윤석열과 히틀러가 아니라 윤석열 리스크라고 뭐 아무 제목이나 갖다 붙여놨죠. 아마 모욕죄 같은 걸로 이제 고소당한 것 같으니까 제목을 바꾸신 것 같은데 이래도 비루하긴 마찬가지고요. 낯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인간이 트위터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너 단식으로 살 거면은 회사 때려쳐라. 한겨레 신문에 제가 보기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려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자살해서 이제 돌아가신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이폰을 검찰에서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패스워드를.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폰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그 복제한 폰에 이제 패스워드를 해제를 했고 관련 내용들을 이제 검토해 본 겁니다.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 삭제된 것도 이제 다시 포렌식을 해가지고 아마 상당 부분 복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볼 만큼 다 봤으니까 경찰한테 이제 경찰에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에 달라고 해서 경찰에 넘겨줬는데 검찰이 경찰한테 아이폰을 줄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풀려면 니들이 알아서 풀어. 이렇게 한 거죠.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단순히 이제 검찰이 경찰 골탕 먹이려고 했다 이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하고는 좀 여러분도 뭐 대부분 짐작하시겠지만 그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 A씨의 아이폰을 경찰로 인계했지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A 수사관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썼던 이스라엘 군수업체 셀레브라이트사의 해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 프로그램으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밝혀내는데 4개월이 걸렸는데 경찰이 또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27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경찰에 A 수사관의 아이폰을 인계했습니다. 검찰은 아이폰에 저장된 내용 중 유족 동의 하에 이제 변사 사건 수사에 필요한 기간의 한정에 분석한 자료를 넘겼지만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울산시 선거범죄 수사가 아니고 이 수사관이 자살을 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살한 기간에 한정돼 있는 자료만 분석을 한 카피 자료를 넘겨줬고 이 핸드폰을 전체를 열어볼 수 있는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왜냐? 검찰은 경찰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분석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아이폰을 정식으로 압수한 것도 아니고 A 수사관의 유류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휴대전화를 분석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아예 안 줬기 때문에 검찰은 이 핸드폰을 열어볼 자격이 없다. 정의 니들이 열어보고 싶으면 압수수색 영장 발급받아가지고 열어봐라. 이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영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진행한 포렌식 자료 중에 일부를 제공받아 검토 중으로 A 수사관의 사망 동기 등이 밝혀지면 굳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만약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절차를 검토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것처럼 되죠.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료가 확보가 되면 자 그러면 이게 좀 무슨 내용이냐? 외연적으로는 이제 예전 같으면 보통 이렇게 검찰에서 분석해가지고
비밀번호 알아내면 경찰에도 이제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소위 그게 이제 그게 수사 공조인데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외연적으로는 경찰도 납득하고 검찰도 이제 쟤들이 그럴 권한이 없다. 왜냐면 수사 범위가 변사 사건, 자살 사건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에 대해서 뭐 청와대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를 경찰이 볼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안 알려줬다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안 알려줬겠습니까? 만약에 알려주게 되면 비밀번호를, 그럼 걔들이 이 핸드폰을 다 열어가지고 내용을 전부 다 카피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광철 그 인간한테 줄 거예요. 걔들이 지금 수사 대상자인데 걔들끼리 돌려보면서 이 자살한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공유할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범죄자들이 이걸 공유하게 될 테고, 이런 상황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제 범죄자들이 증거를 공유하게 될까봐 검찰에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이 기사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임종석이다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자료를 돌려보고 거기에 맞춰서 변호 전략을 세우거나 수사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밀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크게 왜냐면 이미 쏟아져 나온 이슈가 많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더 이상 청와대나 얘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김정은 생사 관련해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문정인 늘 헛소리 하는 걸로 유명한 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 양반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살아있고 건강하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살아있고 건강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것도 영어로. 그 다음에 뭐 13일 이후에 원산에 있고 아무런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이도양이 없고 지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라면서 점점 이제 말이 간접적으로 변하고 있죠. 하지만 이 양반은 그 원체 이런 얘기 하는 양반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김정은의 생사에 관해서 또 두 번째 보시면 김병기 이 양반이 이제 소위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데, 이 양반이 뭔가 잘 아는 것처럼 김정은이 조만간 짠하고 등장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이라는 등 이렇게 좀 경솔하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오래전 북한 분석 전문가인 선배로부터 북한 문제는 목소리 큰 놈이 왕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며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조금 지나면 잊혀버리는 것이 북한 문제라며 개탄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상황을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는 정보 출처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출처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이지 판단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일했냐? 대북 정보 분야나 해외 정보 분석 파트가 아니고 그냥 인사 파트, 부서로 치면 총무실 이런 데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의 분자도 모르는 양반이고요. 근데 이런 양반이 보십시오. 본인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놈이 왕이다.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결과에 책임져야 되고. 근데 이 양반이 말하는 게 지금 뭡니까? 조만간 짠하고 등장한다. 0.0001% 이하일 것이다. 하지만 그 출처에 대해서는 본인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나서 변질되어 버린 거죠. 박지원 씨가 위독 사망 아니다. 박지원 씨 말은 이제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요. 나이가 뭐 한두 살도 아니고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렇게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파다한데 이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2주년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신 겁니다. 지금 북한의 특이사항이 관측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심지어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 뭐 사재기도 이렇게 이제 평양 내부도 뒤숭숭하고 사재기 극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군데서 하여튼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 그냥 무사태평인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 뭐냐 이틀 전에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김정은이가 살아있냐 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뭐 살아있든가 죽어있든가 또는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수술해서 아프든가 사실 뭐 살든가 죽는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전쟁 날 것도 아닌데 뒤숭숭해요. 뒤숭숭한데 마치 청와대나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청와대가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정부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늑달같이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 소위 문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악플을 달고 욕을 합니다. 왜 정부 욕하냐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는 말이 틀렸네. 김정은이가 살아있다 또는 죽었다는 증거가 어딨냐 내놔봐라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상황 어디서 많이 본 상황입니다.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지금 조국 문제에서 비판했을 때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 청와대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고 비판했을 때도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욕을 했습니다. 이후에 상황 악화됐죠. 지금 북한 문제 정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뭔가 말을 하면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개쪽파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무능하면 입 닥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근데 그렇게 비판받는 게 걱정되니까 달려들어 가지고 뭐 왜 정부 욕하냐 이런 식입니다. 사실 김정은이 죽었냐 살았냐가 뭐 그리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살았으면 사는 거지.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상황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대응을 제대로 안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멀쩡한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왜 너 김정은 죽었다고 얘기하냐고 그거 가짜뉴스라고 막 이런 가짜뉴스 버티는 인간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다 처벌해야 된다는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정부가 곤란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동인 서인끼리 나눠져 가지고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가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와서 자기들 둘 다 본 바 풍신수길은 반드시 침략할 것 같은데 자기 붕당의 이해관계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침략할 거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일본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지금? 전쟁을 막고 나라를 구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김정은이가 죽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니들이 믿냐고. 믿을 거야? 내가 김정은 죽었다고 장담했어요? 근데 지금 정황을 보면 너무 의심스럽다.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일관된 분석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는 위기 징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정부는 너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군도 가만히 앉아 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조차도 왜 그런 소리에서 불안감을 일으키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전쟁 나면 전쟁까지는 안 나겠지만 나중에 김정은 사망하고 주가 떨어지면 니들이 책임질 거냐고. 그제서야 우리 민주당 정부 잘 막는 이딴 소리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줌마들 맘카페 활동이나 하시고요.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나 정치 문제에 대해 잘 모르시면 입을 열지 마세요. 그냥 니들이 모르는 걸 왜 아가리를 털어요. 입 열지 말라고. 아줌마든 아저씨든 간에. 정말 진짜 같이 다는 것들 짜증나서 내가 진짜.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느냐. 제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댓글 보시면요. 제작자인 제가 아니라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열을 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거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곽상도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거돈 성추행 사퇴 공증 청와대 출신 인사가 수습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시점을 놓고 총선 전 조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퇴 공증을 맡았던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가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현 대표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아직까지 연결이 있고요. 또 법무법인 부산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운영했던 합동법률사무소가 그 전신인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거돈 씨의 그 사퇴에 관한 공증을 맡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믿을 만한 데 맡겨야 되다 보니까, 왜냐면 아무데나 맡기면 선거 전에 그 변호사가 입을 열 수도 있으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뭐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쭉 내용을 보면 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발생 당시 이를 몰랐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또 이런 대형 사건을 민주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이 민주당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데 어느 누가 믿겠냐. 그래서 오 전 시장이 총선 후 사퇴하겠다는 공증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받은 점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그 다음에 김외숙이라고 불리는 현재 청와대 인사수석 여성분입니다. 그분도 이제 이곳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법무법인에서 일한 바 있고요. 심재철 씨는 이제 정재성 변호사는 2018년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한 사람이라며, 이런 특수관계인, 소위 말해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가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인 겁니다. 심지어는. 아니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됐던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이제 자한당 쪽에서는 진상조사팀을 꾸몄다는 얘기고. 쭉 나오면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마무리에 나선 오 전 시장 측근 A씨는 직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며, 사건에 개입한 그가 청와대까지 보고했는지, 오 전 시장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법무법인 부산이 알렸는지 청와대 공직기관 감찰관실이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청와대 행정관 A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거돈 전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지만 사실 오거돈 씨 측근이 아니고요. 그 삼철 중에 하나인 이제 이호철, 그 이호철 씨의 이제 가장 측근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관은 상당히 오래전에 현 정부 들어오고 난 직후에 이제 청와대 들어갔다가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청와대 나와가지고 부산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왜 갔냐, 이 행정관이 보기에 야, 이 청와대 사람들 너무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너무 이권 개입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 정권 끝나기 전에 한번 태양광 관련해서 큰 게이트나 스캔들이 한번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붙어 있다가는 나까지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난 그냥 부산에 가서 조용히 살랍니다. 이러고 겁내면서 부산에 갔다는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조만간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호철 씨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여기 붙어 있다가 오거돈 씨 일을 이제 뒷마무리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4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갔었다는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거돈 씨가 사퇴 선언을 했던 4월 20일인가 21일 며칠인가 하여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제에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제에 간 건 확실하고요. 오거돈 씨가 또 이제 사퇴하고 난 직후에 거제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좋게 보면 뭐 무리를 일으키고 사퇴를 했으니까 대통령에게 사과 인사를 하러 가는 것 정도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가 뭔 짓을 했는데 무슨 낯짝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사과 인사를 갑니까? 결국에는 이게 청와대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보도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지금 ING, 그러니까 이제 내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렇고, 180석 여당서 등장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이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것도 내용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개헌 논의는 필요하죠. 송 의원은 이제 이날 공개된 2대1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한 일이 거의 없다며 발목을 잡은 국회 선진화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았다는 게 좀 웃기죠.
민주당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한 후에 여권 주요 인사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 양반 그 인천시장 출신이긴 하죠. 한데 이 양반은 호남을 대표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사실 이낙연 씨보다도 더 호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이해찬 씨 다음으로 2위에 있거든요. 김진표 씨가 3위를 했습니다. 그건 민주당 내의 모든 호남표가 이 송영길을 지원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한 안경을 쓰셨네요. 아무튼 그래서 소위 호남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친문들로부터 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 입에서 그 개헌 얘기가 나왔다. 근데 과연 개헌이 되겠느냐? 야당들이 지금 찬성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차기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고 송 의원도 당연히 차기 당대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씨하고 송영길 씨하고 아마 경쟁을 또 하게 될 텐데, 둘 다 호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문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죽이는 거를 좀 더 빨리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친문 쪽에 당대표 하나 세우고, 뭐 이인영이든 우상호든 당대표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친문 쪽에 대권 후보로 뭐 박원순이든 아니면 친문에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든 세우려고 하겠죠. 어쨌든 호남 후보는 부산 쪽에 그 친노 그룹이 세우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어지간히 이미지가 좋지 않으냐. 근데 이낙연 씨나 이 송영길 씨 같은 경우도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흠도 많아요. 이 양반도 저번에 룸사롱에 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NHK 사건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또 말도 막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이 보니까 많이 늙으셨네. 하여튼 대통령 중임제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8년을 해먹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10년까지는 아닐 테고 4년씩 2번 하자 이런 얘기일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내각제를 지지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쓰레기들끼리 국회 안에서 그냥 지들끼리 총리 노릇하고 장관 노릇할 때 실제 이제 중요한 일들은 밑에 관료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차관들이나 그 밑에 전문 관료들이 다 알아서 맡아서 할 테고, 국회의원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런 거 하면 되죠.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대통령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어디 위인이 있다고 대통령을 세웁니까? 그냥 총리나 돌아가면서 하시든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개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그 얼마 전에 100% 지원금 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근데 대통령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 일단 자기 주장이 꺾였고, 그 다음에 총리한테 한 소리도 들었고, 정세균 총리한테.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겠죠. 관둘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왜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대통령이 말리셨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근무하는 걸로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리 길진 않을 것 같고, 조만간 이제 한 8월이나 가을쯤에 개각이 또 있을 겁니다. 일부. 그러면 그때 뭐 바뀌든가 하겠죠. 바뀔 테고. 하지만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분이 이제 국무총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양반은 주로 그 경제 변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계속 안 좋을 수 있다. 경제 침체, 한국 경제가 엄청난 충격에 직면할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한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최근에 했다고 하거든요. 보시면 세계 교육이 급감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다.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며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대외 변동성, 불확실성 급증, 또 4월 1일부터 20일 사이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해서 코로나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 유가 대폭 하락, 글로벌 외국인 직접 투자 급감 등등이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그 위험자산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등 대외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원론적이고 대외적인 얘기들을 이제 좀 했죠. 그래서 수출망과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얼마나 안 좋은가?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이제 힘든가 이거를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걸 이제 어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좀 기니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고 한데 아마 경제 쪽 분야는 제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능한 한 같이 공부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날 나온 이제 보도입니다. 돈 쓸 때 넘치는데 헐거워진 나라 곳간 작년 국가 부채 1700조를 돌파했다 라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약간은 이제 과장된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전체 다가 과장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써내려갔다. 지난해 중앙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700조 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 등 미래 빚을 포함한 국가 부채는 17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1700조라는 거는 사실 미래의 빚, 그러니까 뭐 연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돼서 그렇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당장 갚아야 될 거는 700조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쯤 됩니다. 520조 정도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 대응 등을 위해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고가는 이미 헐거워진 모양새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게 4월 7일자 뉴스니까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어 나라빚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각할 수준이 될 거란 진단이 나온다. 적극적 재정을 강조하며 위기 이전부터 나라 돈을 물쓰 쓰고 나라 살림 관리는 등한시한 데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홍남기 부총리가 결사 반대를 했던 겁니다. 전체 다 못 준다. 부채를 더 늘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국가 채무 추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 회계연도 국가 결산까지 해서 이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현 정부가 들어선 게 이제 2017년입니다. 그러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 32%였고요. 끝자리는 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서 35%가 됐고, 35.37이니까 이제 0.3%.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채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2017년 후반부에 들어와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중반에 갑자기 부채가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1% 정도 늘어난 수치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용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그 2019년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이제 1743조 6천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2018년 1683조 4천억에 비해서 6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60조 가까이 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빚이. 국가부채는 중앙 지방정부의 채무에 공무원, 군인, 예비 퇴직자 등에 지급해야 될 연금액의 현재 가치까지 더해서 산출한다. 미래에 지출해야 할 잠재적인 빚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늘어난 60조 2천억 원의 부채 중 84.6%는 국채 발행 증가 분이다. 이게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60조가 늘어난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뭐 때문에 늘었냐? 거의 대부분이 50조 가까이 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빌린 겁니다. 외국으로부터. 뭐 국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지만 외국으로부터 빌렸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지난해 세금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덜 거치게 되면서, 왜냐면 당연히 이제 경기 악화가 왔으니까 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린 겁니다.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 증가분은 4조 3천억 원. 2018년에 비해서 한 4.6%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국가 부채 중 이제 54%를 차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공무원 17만 명 지원을 약속하면서 연금 충당 부채는 재작년 이미 939조 수준으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연금 줘야 될 때까지,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 주는 거를 미리 다 계산을 해놓거든요. 이 계산분이 이제 이만큼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일단 이건 미래의 빚이고,
올해 연금 충당 부채 증가분이 크게 줄어든 건 정부가 미래 공무원, 군인 등의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하향 조정해서다. 그러니까 후려친 거예요, 이거를. 정상적으로는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깎아버린 거죠. 뭐 그것도 사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 운영하다 보면. 정부는 장기 재정 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향후 평균 임금 상승률을 5.3%에서 3.9%로 물가 상승률은 2.1%에서 2%로 낮췄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0년 장기 재정 전망의 임금 물가 상승률을 갖다 썼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게 될지. 2020년 계량치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지금 계속 잡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분식 회계를 한 겁니다. 미래의 기준을, 미래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준을 갖고 와서 미래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갖고 와서 분식 회계를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정부는 장기 재정 전망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20년 장기 재정 전망은 올해 하반기 정부가 국회에 내년 예산을 제출하면서 발표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예측치를 먼저 갖다 땡겨가지고 그 연금 줄 거를 깎아버린 거예요. 공무원하고 군인들.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뭐 못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통합관리재정수지 추이 보면 현 정부가 가장 최악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미래 부담을 제외하고 정부가 꼭 갚아야 할 부채인 국가 채무는 728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48조가 늘어났다. 증가폭은 2015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 인구를 고려하면 국민 1인당 1,4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17조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그러니까 큰 위기도 없는데 지금 12조 원의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 계산해보니까 정부 살림이 12조 원 적자다. 2018년에는 31조 흑자였지만 작년에만 43조 원어치가 감소했다. 당초 계획보다 세수가 1조 3천억 원 덜 거친 데다가 지방교부세 10조 5천억 원을 지난해 청산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제외한다 해도 여전히 2천억 원이 마이너스다. 통합재정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되어버렸고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양호한지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의 이만큼 적자는 뭐냐면 그 4대 연금 있죠. 뭐 저기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때는 이제 요만큼밖에 적자 안 본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빼고 나면 실제 적자는 이만큼 봤다는 겁니다. 왜냐면 걔들은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니니까 나라가 벌어온 게 아니잖아요. 연금이나 건강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거는. 그래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 54조 적자라는 겁니다. 1990년 통계 집계 후 적자가 최대폭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으로 살림을 못 살았다는 겁니다. 나라 살림을. 전년보다 43조 8천억 원의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조를 날린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올해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9%의 예산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나라 돈을 많이 풀었다. 특히 올해 512조 3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짜면서 적자 국채를 60조 원어치 발행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나라 돈 씀씀이는 더 커졌다. 정부가 이미 내놓은 정책만 이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해서 132조 원 규모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돈을 빌려다가 꼬라박고 있는 거죠. 이 양반들 제가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왜 이렇게 살림을 못 사냐. 이 양반 이런 가난한 인간들이 자기 집 살림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 무슨 번듯한 집안채 없는 인간들이 나라 살림을 살면 잘 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모양 나는 겁니다, 솔직히. 아니, 재산도 족도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뭐 저기 여당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라 살림을 어떻게 불립니까? 지재산을 모아본 적도 없는데. 이거 솔직히 상식입니다. 청렴결백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청렴결백하게 나라 돈을 불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래서 다 탄관오리 앉히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지금 다 지들 재산 불리기에 급급하잖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했고요. 정부는 국가 채무 수준이 이미 위험 수준에 와 있다고 우려한다. 모 교수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훌쩍 넘기게 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실제 한국 경제가 짊어져야 할 빚 부담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동현 서울경제학부 교수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을 떠넘기는 모럴 해저들을 자행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강점인 건실한 균형재정 유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가 채무 비율이 40%라고 얘기할 경우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일본을 봐라. 일본은 국가 채무 비율이 250%다. 그만큼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완전 빚더미에 앉아있는데도 일본은 잘 굴러가지 않냐? 뭐가 문제냐? 그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양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한민국 국가 채무 비율의 40%지 않습니까? 이 40% 중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38% 정도는 다 외국의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일본의 부채 비율 250%, 그 250% 중에 한 240% 정도는요, 일본 정부가 일본 내 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은 IMF 같은 상황이 안 와요. 이렇게 되면 외국에 급하게 갚아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심지어 또 한 가지, 우리 국가 채무 비율 40%잖아요. 우리 해외 자산 다 팔면 이거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 250%죠. 일본의 해외 자산 다 팔면요, 그 일본의 국가 채무 250%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강국입니다. 게다가 국제통화인 엔화를 발행하는 기축통화 발행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0%니까 양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최대한 낮추는 게 좋습니다. 채무 비율은. 그리고 진짜 기재부에서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이 40%라는 국가 채무 비율 중에 현 정부 들어와서 증가된 게 15%인 거예요. 15%라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25% 수준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15%나 늘려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국가 채무가 너무 빨리 느는 겁니다. 왜냐? 채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와서 이 돈을 그냥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뿌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특정 기업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뭐 길거리에서 풀 뽑는 거 이런 거나 시키고, 그래서 돈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그 부채 늘어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뭐 청렴 결백한 관리를 쓰는 거는 중요합니다. 쓰는 건 중요한데 재산 한 푼도 없는 거지 같은 새끼들을 관료라고 앉아놓고 걔들한테 경제 활동을 잘해서 재산 국부를 불려주세요, 이런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지재산도 잘 불리는 새끼를 앉혀놔야 경제 감각이 있고 투자를 잘하는 거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심지어 조국 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조국이 워낙 문제가 많고 저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조국이나 뭐 이런 새끼들이 그런 얘기 했죠. 인사청문회에서 너무 도덕성만 보는 것 같다.
도덕성과 능력평가는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개소리까지 했던 것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합니까? 아니요. 성폭력에 뭐 각종 횡령에 도둑질에 강도에 그럼 능력이 뛰어납니까? 아니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빚만 자동 늘려놓고. 근데 왜 민주당을 뽑아줘야 됩니까? 좀 잘하십시오.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희망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어떤 정치 계파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 특정 정치 계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거는요, 제가 살까 고민하고 있는 주전자입니다. 예, 그냥 제가 얼음물을 좋아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